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영화 퍼펙트 스톰을 기억하십니까? 2000년에 개봉한 해양 재난 영화입니다. 퍼펙트 스톰은 어떤 항해 기술로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폭풍을 말합니다. 영화 퍼펙트 스톰에서도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용감한 어부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경제에도 퍼펙트 스톰이 있습니다. 으뜸가는 경제 비관론자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가 2011년 주창한 개념입니다. 세계 경제가 작은 태풍을 동시에 맞아 연쇄적으로 다발적 위기에 빠져 대공황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경제 둠스데이 시나리오죠. 실제 루비니의 별명이 닥터 둠이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에도 퍼펙트 스톰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피땀 흘려 발전해온 30년 세월을 단숨에 그전으로 되돌릴 수 있었던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한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퍼펙트 스톰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IMF를 다루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펼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퍼펙트 스톰이잖아요. 그렇죠. 퍼펙트 스톰은 말 그대로 절대 빠져서 나갈 수 없는 파도. 한 방향으로 몰아치는 파도다. 그러면 그 파도를 타넘을 수는 있지만서도 이게 뭐 또 삼각 파도, 양쪽 방향, 뭐 세 가지 방향 이런 데서 뭐 파도가 같이 뭉쳐져 버리면 예, 피할 수 없고. 이제 소장님 최근에 뭐 다른 콘텐츠에서 대항해 시대 그 항해 기술을 좀 연마하시더니 삼각파도 이런 얘기 전문적 용어까지 하시고. 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위기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IMF가 왜 왔느냐 네. 원인론이 있을 수 있죠.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원인 다음 이제 대응이 되겠죠. 우리가 그때 했던 대응은 과연 적절했는가? 적절했을까? 예, 그리고 네. 그 이후 IMF 직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어진 여러 대응들이 있었죠. 예, 그렇죠. 적정했느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어 버렸는가? IMF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렇죠. 그걸 얘기하려면 이제 그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 2주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원인론, 대응론, 그리고 결과론 이렇게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상당히 전문적인 것처럼 되겠군요. 하소연이 소비 초기 단계에 제가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때 대미는 IMF였구나라고 짐작하셨겠죠? 아니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밝고 아름다운 면만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IMF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게다가 또 지금 현재 상황과 계속 맞물려서 드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야기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담감도 좀 커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담감 느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 부담감은 지금 한국인들이 오히려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20세기 한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2가지 이벤트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한국전쟁과 IMF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광복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한일 강제 병합도 있었고 대한민국 건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20세기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을 만든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현재의 모습을 만든 건 한국전쟁과 IMF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뭐 동감하는 바이고요. 물론 말 그대로 수백만의 인명이 죽어나간 한국전쟁과 IMF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 이후에 아주 영속적으로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같이 비교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 한국전쟁이 한민족과 이 한반도에 미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IMF도 한국 전쟁만큼 간악한 점이 있다는 지점이 이 점 같은데 한국 전쟁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쓰고 살아남으려 노력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IMF는 실제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목숨이 위협받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생명을 끊는 일이 물리적 생명을 끊는 일과 완전히 똑같다는 걸 당시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쟁과 IMF가 똑같이 그렇게 잔인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IMF는 한국 사회를 말 그대로 질적으로 바꿨는데, 근데 IMF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질서는 꽤 좋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IMF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건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건 간에 네. 뭐 그때에 만들어진 질서로 현재의 질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결과론적으로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얼핏 생각해서는 IMF에 어떤 좋은 면이 있었나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우나 그걸 내일 방송까지 차근차근 풀어주실 것 같고요. 네. 자, IMF를 본격적으로 다룬 콘텐츠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나 한국의 재난을 다룬 영화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만 IMF는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영화를 다뤘다고 하면은 몇 년밖에 안 됐죠. 국가 부도의 날. 영화 자체는 뭐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죠. 웰메이드 영화인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우울해졌고요. 예, 왜냐하면 다루는 소재가 IMF다 보니까 네. 그때의 기억들이 그냥 새록새록 다 떠오르고 네. 이런 점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죠. 그런데 대충 내용 뭐 몇 가지 이야기해도 스포일러가 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니 스포일러에 IMF잖아요. 스포일러할 게 어딨어요. 예, IMF로 대한민국 많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를 갖다 정면으로 부딪혔던 사람들 보기에는 좀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장면들도 많았고요. 있군요. 그리고 국가부도날이 현실을 당시 97년 당시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묘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기가 참 쉬워요. 아, 그러니까 100% 진실이었다고? 예. 이 영화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한국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극 영화가 아닌 네. 픽션이 아닌 논픽션으로 받아들이기 참 쉬워요. 어떤 장면들이 대표적인 그런 장면들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여기에 주인공이었던 김혜수 씨, 이때 한국은행의 뭐 통화정책국장인가 아무튼 뭐 이런 국장으로 나오는데 네. 이분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당시에 모라토리움으로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어야 한다. 네네 그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뭐 이런 옵션도 선택 가능했었는데 그게 됐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면 그럼 뭐 지금 우리는 뭐 북한이나 쿠바 같은 나라 되는 거죠 뭐. 역사상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가 많이 있죠. 네. 근데 모라토리움 선언한 나라 치고 지금 다시 경제 부흥을 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죠. 없죠. 예. 역사상 IMF의 구제 금융을 받은 나라는 우리 말고도 더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동안 그렇게 입에 침도 마르지 않게 칭송해왔던 영국도 뭐 그렇죠. 네, 받았고 예. 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어지간한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IMF 지원 안 받은 나라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렇죠. 뭐 터키 이런 나라는 뭐 허구한 나라 받고요. 뭐 중남미 국가 뭐 이런 데들도 안 받은 나라 찾기가 힘들죠.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부 유럽 쪽들도 싹 다 IMF 자금들을 지원받게 됐죠. 뭐 그리스, 뭐 포르투갈 뭐 이런 데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또 그러면 어쨌건 IMF의 구제 금융을 받고서도 다시 경제가 회복된 나라를 꼽으라면 뭐 역시 한국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영국 정도? 영국도 뭐 그렇죠. 네, 그 정도겠네요. 성공적으로 영국 원래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렇죠. 원래 잘 살던 나라가 일시적으로 예. 전쟁 때문에 그 40년 동안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렀으니 그렇죠. 그 나라 경제가 멀쩡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화끈하게 뭐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뭐 하자 이러고 하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린다라든가.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의 이제 기재부라든가 이런 관료층, 고위 관료층에서 네.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해서 IMF 가는 걸 갖다가 뭐 거의 강제하다시피 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극 영화로서 있을 수 있는 장치이지. 극적 상상력을 다룬 거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근데 그런 식으로 부수입을 챙긴 사람도 덜어 있을지는 모르나. 근데 뭐 사실 그때 당시로 그걸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IMF 당시에. 사실 그 정도의 퍼펙트 스톰 아래에서 기획은 아니었다. 기획을 해서 할 정도다. 그러면 뭐 그 정도면 거의 세계 정복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영화다 이런 생각은 많이 있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재주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빨리 자랑 좀 더 해보세요. 네, 아니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그 당시에 9시 뉴스의 앵커멘트 단골로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중에 이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실로 부끄럽고 치욕적인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때 앵커멘트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신경제 그리고 이때 자주 나왔던 얘기가 글로벌화, 세계화 이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신경제하고 세계화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뭐 이게 그때 당시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왜냐하면 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성격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한국은 꽤 글로벌화, 세계화된 나라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택하면서 그렇게 세계적인 무역 구조 내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으면서 성장해 온 나라이니까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세계화, 요즘 표현으로는 글로벌화를 통해 가지고 그 세계화의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왜냐하면 내수 시장에서 여태까지 보호주의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풀어가지고 내수에서도 뭐 제대로 경쟁하면서 이 속에서 한번 진짜 경쟁을 해보자. 질적 우위를 가지는 상품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기획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굉장히 미화된 표현이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일단 수입시장 개방, 예, 수입시장 개방이죠. 자본시장 개방, 네, 맞습니다. 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의 돈과 상품도 한국으로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하자. 그 와중에 우리 상품과 우리의 돈도 외국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IMF 원인론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이때 당시에 우리 정부가 가졌던 이런 프로파간다, 네. 이게 소위 선전-선동 이런 이런 거에 매몰된 것이 IMF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세계화, 글로벌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우리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OECD 가입이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OECD 가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그때 김영삼 정부 때 했었고, 그때 당시에 OECD 가입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곧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어 라고 하는 선전이 딱 들어갔었고요. 그때 유명한 얘기였죠. 신문에서 흔히 얘기하던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그 경제 관료들이 뭐 해외 순방,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공식적인 행사 끝난 다음에 OECD 국가들끼리만 서로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뭔가를 하더라. 네. 그러니 우리가 꼭 OECD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우선 하 소장님, 네. OECD 우리가 너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 네. 어떤 기구입니까?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선진국 클럽입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34개국인가? 부국 클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네. 부국이거나 혹은 강국. 예, 부국이나 대국 정도. 그렇죠. 이런 데 모여 있는 사실 국제기구인데, 좀 치사하죠. 지네끼리만 모여서.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 세계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경제계의 일군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물론 맞습니다. 일군에서도 아주 고연봉 선수도 있고 저연봉 선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프로야구로 치면, 축구로 치면 일군 무대 같은 느낌. 맞습니다. OECD 가입과 더불어서 또 당시에 많이 들어왔던 정책 선전 중에 하나가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돌파였습니다. 그게 그냥 슬로건이었습니까? 실제 돌파한 건? 네, 실제 돌파했어요. 네. 실제 돌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OECD 가입 더하기 국민소득 1인당 1만 불 돌파라고 하는 것들이 겹쳐지니까 당시 기억상으로는 94년에서 96년도 정도까지가 말 그대로 제가 기억하는 한 최고의 호황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말 그대로 뻥 터져버렸죠. 빵 터졌죠. 네, 사실 뭐 응답하라 1997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1987, 1988 뭐 등등 이런 응답하라 시리즈 1994가 1988이 있고 94가 있었죠. 네. 네. 응답하라 1994 정도가 네.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춘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냈던 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제일 풍요로웠어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을까?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적 풍요로만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로울 거예요. 지금
지금의 20대 초반은 분명히 선진국에서 태어났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지금 훨씬 풍요롭죠. 뭐 그러나 당시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청춘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빛나는 시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 낙관? 아닙니다. 당장 현생이 좀 편했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 대한민국에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네, 신도시 계획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죠. 예, 그때죠. 그러다 보니 근데 당시에 처음에 이제 200만 호 건설 계획이 나왔었을 때 소위 전문가 그룹에서는 너무 엄청난 계획이라 가지고 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많았을 정도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주택 200만 호는 말 그대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국에 있던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유효 자원들이 건설 현장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설 현장의 일용 잡부들도 임금이 막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이랬거든요. 그랬었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도 아이고 내가 2월급 받고 뭐하러 이거 한 달 내내 공장에서 일하냐. 그렇지. 차라리 그냥 공사장에 나가는 게 훨씬 낫겠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 막으려고 공장 임금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시 대학생들도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로 공사판이었어요. 명문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외하고 이렇다 손 치지만서도 공사판에 노가다 나가는 걸로만 해도 당시에 등록금 하고 하는 게 한 달 정도 바짝 하면은 한 학기 등록금이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질 임금 수준이 확 올라가요. 이러다 보니 뭐 전반적으로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그에 네. 비례해서 소비도 많이 커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뭐 소위 젊은 학생들 많이 몰리는 뭐 신촌이나 뭐 이런 데에는 네. 거의 매일 뭐 밤새도록 길거리가 환했습니다. 그게 이제 94년이거든요. 그리고 1년, 2년 조금씩 지나면서 94년도의 정점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여전히 굉장히 이제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네. 그게 이제 96년도부터 좀 안 좋은데 싶다가 97년 1년 내내는 갑자기 지옥도가 펼쳐져 버린 거죠. 하수진님, 제가 이렇게 94년을 잘 기억 못하나 지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저도 그때 그 학생이었었는데 불구하고 네,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94년에 입대를 했네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96년에 전역을 했으니까 94년이 뭐가 좋았지? 하나도 안 좋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아마 94년도 여름이 아마 역대 제일 더웠던 여름 뭐 이런 걸로 기억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뭄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나 94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네. 제가 그때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니까 세상이 그 다음에 IMF가 터진 거네요. 그렇죠. 제대하자마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97년도 당시에 이런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거나 생각해 보면은 네. 다들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특히 97년도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이제 안 좋은 기억들로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예, 뭐 그 중에서는 뭐 그나마 좀 편하게 넘어간 쉽게 넘어간 케이스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진짜로 뭐 집안 전체가 이제 쫄딱 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아주 수두룩할 것 같습니다. 흔했죠. 정말 흔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멀쩡히 학교를 잘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된다든지 네네. 하는 거는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나름 뭐 건실한 직장 또는 사업체를 들고 있던 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준으로 쫄딱 망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 초반에 실제로 기업체 이제 부도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뭐 중견기업 이상으로 해도 기업체가 3,000개 이상 망했다라고 그러니까요. 그 이하로 이제 작은 중소기업이나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겠죠. 소장님도 그때 직장 생활 하고 계셨죠. 증권사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증권사에서도 뭐 권고사직이나 강제퇴직을 당한 직원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증권사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일단 증권사 중에서는 상당수가 회사 자체가 날아가는 경우, 아예 회사 자체가 그렇군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당시에 사원이라 가지고 뭐 저한테 뭐 사표 내란 얘기를 안 했는데 직접적인 얘기를 안 했다 뿐이지 제가 그때 실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업 실적이 월 단위로 빵이 됐어요.
근데 원래 영업력이 좋으신 편은 아니시지 않았나요? 예, 영업력도 아주 안 좋은데다가 네.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저기 관리하고 있던 손님들도 네. 다 마찬가지로 이제 계좌 잔고가 거의 안 남아 있는 수준이 돼 버리고 아이고. 깡통 나고 이러니까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시대가 되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뭐 저도 뭐 말 그대로 많이 꼬였죠 커리어가. 제야를 전전하시는. 네, 뭐 네. 저도 제야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고. 네. 아 그렇군요. 예. 뜻을 품고 제야를 하신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제야로 밀려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네. 다시 제조로 들어가는 게 매우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저도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회사에서 몇몇 선배들을 지목해서 그때가 막 계약직 사원 도입하기 그 초창기였거든요. 네, 계약직 사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정리하고 하고 임금을 전체 30% 삭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때를 숫자로 표현을 하면은요. 네, 제가 이제 9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일찍 하셨네요. 예, 음, 입사를 했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1010을 기록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95년이 94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95년일 겁니다. 네, 95년 10월 10일 날 종합주가에서 1010 그래서 네. 10101010이다 해서 이제 굉장히 음.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7년 말에 제가 이제 튕겨져 나올 때 종합주가 지수가 300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걸 280인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자산이 3분의 1로 줄었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주식 예. 자산이. 주식 자산은 뭐 그래서 이제 지수로 하시면 얘기를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지만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95년도에 20만 원을 넘었다가 97년 말에 3만 원 밑으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10만 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액면 분할을 해서 만든 금액이고요. 네, 50배를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내가 주식 계좌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나니까 30만 원이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망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 외에 많이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제일 치명타는 네.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 뭐 회사채, 뭐 국고채, 뭐 이런 어마어마한 채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음이죠. 어음이 채권이거든요. 그렇죠. 채권 예. 일종이죠. 그 어음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가 생각을 하면, 그러네요, 진짜. 예, 그걸로 해서도 사실 뭐 많이 망가졌죠. 소장님, 어음이라는 게 사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럼요. 어음 있긴 있군요. 예, 상법전에 어음이라고 딱 저기 어음편이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후에 이제 요즘은 거의 안 쓰죠, 사실은. 그 우리 말고도 어음을 취급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뭐 옛날부터 어음은 아주 전통적인 그 금융수단이라 가지고요. 그렇군요. 예, 몽고 시절부터 계속 썼습니다. 그거는요. 우리나라 상법전에 규정된 것처럼 된 거는 20세기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음의 형태는 뭐 말 그대로 몇백 년, 뭐 천년 가까이 된 거죠. 어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동화된 채권이거든요. 이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예, A가 B한테 돈 받고 네. 어음을 써줍니다. 이게 채권이잖아요. 네. 그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다. 민법상의 그냥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다 그러면 뭐 돈 빌려줬으니까 안 갚았다. 그럼 B가 돈 떼인 겁니다. 네. 빌려준 사람이 돈 떼이고 빨리 갚아라. 멱살을 잡든 뭐 저기 법정에 들고 가든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음이 되면은 B는 그 A한테 돈 빌려주고 1,000만 원 뭐 A가 빌려갔음이라고 네. 해서 소위 말하는 차용증이죠. 이 차용증을 어음의 형태로 하면 이 어음을 갖다가 C한테 바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다 서명해가지고 그럼 C는 다시 그걸 다 자기 서명해가지고 D한테, E한테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쭉 돌릴 수 있거든요. 악성 채권이 줄줄이 양산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A가 돈을 안 갚았다, 그럼 B, C, D, E 하고 맨 마지막에 F가 있다고 칩시다. 체인 리액션. 예, F는 그 앞에 있는 A, B, C, D, E한테 다 가서 5명 중에 아무나 돈을 좀 갚아주시오. 미치겠다. 예, 결국 아무도 못 갚았다. 그럼 5명이 다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음이 좀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네요. 예, 게다가 이거에는 뭐 다른 어떤 보증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 명의 채권자가 생기면 그게 보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코. 그러다 보니 다른 담보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물적 담보 같은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저도 예전에 어음 같은 걸 일종의 지급 보증 제도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급을 보증하기 굉장히 힘든 채권이군요. 네, 왜냐하면 지급 보증이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면 여러 명이 끔찍해질 줄 알아라. 그러니까 지급 보증이 되는 겁니다. 공포에 기댄. 알겠습니다.
하소장님 역시 IMF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평소같이 텐션이 안 나오네요. 좀 무겁고 차분해지고 좀 저도 굉장히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뭐 2부에서는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예, 오히려 한국 전쟁 이야기할 때보다 저는 텐션이 개인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잠깐 생각해봤는데 한국 전쟁은 제가 책에서 읽고 영상에서 본 기억이지만 IMF는 저 역시 겪었던 그 당시 플레이어로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1부 시간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2부 때는 IMF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하소장님, 그 한국인에게 IMF는 정확히 1997년에 경제 대위기를 그냥 IMF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IMF 외환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IMF와 외환위기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IMF는 무엇입니까? I am fired? 예, 그때 당시로 IMF로 해서 오만 약자들이 다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네. 정확하게는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근데 머니터리는 그냥 화폐의 이란 뜻이고 원래 영어로 통화하면은 커런시가 더 일반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커런시라고 하는 게 달러화, 뭐 엔화 이런 네. 식으로 하는 커런시, 통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머니터리라고 하면 그보다는 조금 더 좀 넓은 개념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냥 국제기금, 국제화폐기금 네네네. 뭐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통화기금 하니까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금융질서의 핵심이 네.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IMF가 사실 창설이 된 거기도 합니다. 이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사실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의 많은 축이 미국으로 넘어왔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국은 더 이상 어떤 의미로도 세계의 제일 지도국이 되지는 않잖아요. 특히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네. 완벽히 세계 경제가 미국의 주도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련의 사건 아래에 탄생하는 것이 IMF죠? 네, 그렇습니다. 종전 이전부터 네. 사실 연합국 측에서는 이게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마을. 네. 이 마을에 각국의 경제학자들,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곧 전쟁 끝날 것 같으니까 전쟁 끝나고 나면 세계 경제의 질서를 잡아보자. 이걸 못 잡아가지고 이건 못 잡으면 그래서 2차 대전 터진 거다. 그렇죠. 평화를 보장하고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질서를 만들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정해집니다. 국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통화는 달러로 하자. 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달러밖에 없잖아. 뭐 지금은 미국이 엄청 잘 나가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 미국도 어려움 겪을 수 있잖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러를 기축통화로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 달러는 금에다가 황금, 골드에다가 딱 연동을 시켜. 흔히 얘기하는 금태환. 그게 금태환. 이렇게 해서 뭐 달러는 언제든지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렇죠. 그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자유무역. 특히나 전 세계가 다 자유로워야 돼. 이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어. 우리도 자유무역한다. 너네들 물건 만들어 좋은 거 있으면 미국에 팔아도 돼. 야, 세계가 다 망했는데 공장도 없고 다 망했는데 지네만 멀쩡한 물건 만들면서 야 이제 무역 정법 없어. 우리 자유무역이야라고 하는 역시 미국. 예. 근데 뭐 사실 뭐 당시로서는 그 우리 시장을 열어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오는 길 해로상의 해적 방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해줄게가 됩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전 세계에 있는 당시 재무장관들이 이불 떡 벌리면서 우와 세상에 역시 미국이 짱이고 역시 미국이구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결국 어쩌다 보면은 문제가 터질 수 있어. 위기는 언제나 생기죠. 예. 그걸 위해서 금융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종적 대부자라고 그럽니다. 최후로 돈 빌려주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국가 단위로 하면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거든요.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죠. 각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 이걸 처리할 수 없으니까 최종적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필요해. 그게 IMF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었죠. 예, IBRD. IBRD는 세계 개발은행이니까 네. 각국의 개발 자금을 갖다 융통해 주는 역할로 조금 더 특화가 되고요. 그렇죠. IMF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최종적 대부자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특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IMF의 역사는 1945년부터 시작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이제 저기 금융 질서에서 나가 떨어질 국가들을 갖다가 IMF의 임시적인 자금 지원으로 해서 뭐 지금까지 있는 글로벌 경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세계 각국을 이제 각자가 운영하는 논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수지에 각자의 논에 저수지에 물이 떨어졌을 때 IMF라는 국제적 커다란 저수지가 있어서 급한 대로 우리 저수지에 물 끌어다 써.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트랙터가 없어. 농국이 빌릴 돈이 없구나. 아이빌다에서 빌려줄게. 여기서 빌린 돈은 농기구 사는 거야? 그래서 농사지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농사가 유용하게 되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이런 기구이죠. 진짜 미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국제 질서를 만드는 방법이나 실현시키는 방법이나 하도현님께서 방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해적을 싸그리 없애주겠다. 네. 공해상의 안전을 지킨다고 할 때 사실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미국 이상으로 공해상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영국조차 못했어요. 맞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도 캐리비안의 해적, 네. 물라카의 해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저것도 뭐 해적 출신인데 뭐.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97년 위기를 IMF 외환 위기라고 부르죠. 그렇죠. 외환위기. 예, 경제 위기가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 네. 또는 외환 위기 또는 아주 비슷한 얘기로 외채 위기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실물 위기, 이 실물 위기라는 말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따지자면 어쨌건 실물 경제 위기가 예, 있고 예. 금융 실물 위기 경제. 이렇게 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 IMF 이제 97년 위기는 외환 위기에 제일 적합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외환 위기. 예, 네. 공감대가 생겨서 외환 위기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걸 달리면서 IMF 금융 위기라고 해도 말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망해가지고 다 틀렸으니까. 예, 금융공황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IMF 외채 위기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사실 외채 문제로 외채의 디폴트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기도 하고 실물 위기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보를 필두로 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내려간 것도 예,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고 진짜 체인 있습니다. 리액션 뭐 하나가 무너지면 당시 97년도의 위기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었고 네. 드러나는 양상도 매우 복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원인은 은행 위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음. 은행이 계속 망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환 위기.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게 환율 문제입니다. 네. 당시 원화 가치가 갑자기 폭락을 했었어요. 약 한 그때 당시 원달러 환율이 800원 정도였다가 제일 심할 때 2,000원을 뚫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뭐 그걸 생각을 하면 아이고. 예, 그래서 이 외환 위기는 환율 위기입니다. 이런 점을 제일 중요시할 거냐? 그럼 역시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게 급격스럽게 오르는 이유는 역시 외환, 즉 달러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양이 절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풍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흔히 하는 말로 물타기도 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었으니 그냥 빠져나가는 것을 넋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던.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외채 위기죠. 당시 엄청 많이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 비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즉 당장 갚아야 될 돈이 한 번에 들어왔군요. 예 있는데 이걸 뭐 외국 금융기관들이 대환 그렇죠. 만기 연장을 안 해줘서 돈 갚으라 그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도가 날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망해서 IMF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신기한 게요. 우리가 그때 경제로 되게 잘 나가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채를 빌려준 외국들도 한국 경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거 연장해서 금리 좀 올려볼까 하는 게 굉장히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한꺼번에 다 돈을 못 잡아먹어서 정말 그때 외국에서는 우리를 망한다고 봤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근데 그게 1년 전까지부터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짧은 순간에. 예, 갑자기 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아주 강렬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인가 어디 유명 외국의 증권사에서 쓴 레포트 제목인데 All investors leave the Korea 아이고. right now. 음.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 허허. 누구는? 모든 투자자들은. 야, 그런 말은 주로 이제 미국 정부가 그 어디 외국에서 뭐 지진 해일 같은 거 났을 때 자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외채 위기의 국면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물 위기. 그러니까 뭐 당시 기업 파산 위기라고 하죠. 1997년 IMF 기업 파산 위기라고 불러도 말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들 그만큼의 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외환 위기, 원화 환율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거의 합의를 했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래서 IMF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IMF 원인론입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요? 예. 94년도에 최고로 밝았던 그때가 있었었고요. 네. 94년도가 제일 말 그대로 인력난이라고 할 만큼 대졸자들의 취업이 아주 좋았던 때입니다. 대기업들에서 주요 대학을 돌면서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선물을 많이 주던 때죠. 네,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저는 94년도로 못하고 네. 95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황금기는 딱 1년 차이였는데 음. 그 이후로도 사실 취직하기가 저도 그런 얘기를 예. 군대에서 들었어요. 네. 너 지금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럼 제대하고도 되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야 제대하고 펼쳐진 겨울 대혹한 빙하기 예, 네. 그게 됐었죠. 사실 이제 97년도 한보 때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네. 한보 철강이 위기에 빠졌다. 근데 그 전까지 한보 철강이 위기다고 하는 말도 별로 잘 못 들었어요. 언론에서는. 갑자기 예.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슨 어디 부도 그러다가 제일 크게 부도 위기로 빠졌던 게 기아였죠. 기아 자동차가 터지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 기아를 누가 인수를 하느냐 때문에 한참 또 난리가 네. 나고 그러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이제 뻥 터진 거거든요. 네. 연말이 돼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제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공신력 있게 그냥 선언적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 예. 얘기 갑자기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는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이제 예, 나라도 어디서 돈을 빌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맞습니다. 차관 빌린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구제금융은 뭐야? 예. 그렇게 해서 IMF로 간 게 그 97년이었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또 제일 유명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시 강경식 그 총리가 부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예, 경제부총리. 예.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은 튼튼합니다. 97년 어느 예. 시점이었습니까? 97년도에 한창 한보 막 무너진다 이럴 때. 무너지고 난 다음이고 그래서 대기업 부도가 이어지고 할 즈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기초가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아니 지금 회사 지금 부도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그 일종의 6.25 때 했던 한국 전쟁 때 했던 이승만 정부의 선무 방송 같은 건가요? 서울은 안전합니다. 예, 그거? 정부와 대통령과 정부는 수도 서울을 지킬 것이고, 근데 그거를 대전 가서 했잖아요. 네. 이틀 전에 도망가서 그런 내용인가요?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지금 난리인데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파란색 보고 파란색이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욕을 그러니까. 엄청 먹었어요. 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펀더멘탈이 좋았나요?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 지표가 좋았어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시 경제 지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GDP 성장률이잖아요. 예, GDP 성장률이 성장률, 수출. 일단 연간 단위로 환산해서 96년도에 GDP 성장률이 7.6%이고요. 우와. 97년도에는 5.9%입니다. 야,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치인데. 예, 97년도 5.9%가 97년 연말에 난리 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포함돼서. 예.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물론 9%대를 94년도, 95년도에는 9%대를 썼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까진 괜찮다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5.9%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와,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전혀 당연히. 아니죠. 네. 그리고 소비 증가율 이게 거의 90년대 초중반 이후로 주택 200만 호 건설로 인한 여러 선순환 효과가 생길부터 소비 증가율이 매우 높았어요. 한 9%대 됐을 때요. 한국 경제는 부동산인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해결되는 것인가? 그래서 6%에서 8% 이 정도까지 쭉 오는데 97년도에 많이 줄어서 3.8%가 됩니다. 즉 그거 나쁘지 않은데. 네, 그것도 증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니까 네,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입니다. 수출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렇죠. 수출 지향형 경제 구조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로 따지면은 놀랍게도 그 이전 때에 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늘어납니다. 96년에요? 96년, 97년도에도 아니 10% 이상의 두 자릿수의 수출 성장률이 20%씩 늘어난다고요?
옛날에 한창 돌 때는 30%에서 50%까지 아니 그때는 워낙에 적었다가 이제 터지는 거고 네. 90년대 초반 중반이면 그래도 꽤 우리가 이미 뭐 예전에 100억 불 몇백억 불 돌파했을 때잖아요. 그 96년도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11%고요. 네. 97년도에는 18.8%까지 야, 됐습니다. 진짜 한국 경제가 미쳤었군요. 이렇게 이제 각종 뭐 성장률도 나쁘지 네. 않고 소비 증가율 높고 그 다음에 수출 많이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4.4% 찍습니다. 97년도에. 오, 굉장히 양호하네요. 예. 소위 말하는 고성장 저물가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시 경제 지표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인데. 펀더멘탈이 네. 아주 좋은 때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 조금 좀 뭐랄까 약간 신경이 쓰이네, 뭔가 좀 마음에 걸리네 하는 게 진짜 지표 중에 딱 하나 있습니다. 부채 증가 비율? 아니 그것도 뭐 부채도 증가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조금 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96년도에 GDP 대비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GDP 대비로 4%가 그럼 이게 뭐 큰가야 많은가야 그러는데 보통은 3% 정도를 관리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이상은 넘지 말자. 우리나라는 이때 딱 한 번 96년도에 딱 한 번 4%를 찍고 그전에는 마이너스 1% 2% 수준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미국처럼 뭐 미국은 경상수지 무역수지죠. 무역수지 적자가 GDP의 마이너스 6%를 2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달러를 찍는 나라고 예, 우리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를 받아야 되는 나라인데. 뭐 그리고 또 이게 매년 이런 것도 아니고 90년에 딱 한 번 그러고 97년 다시 또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상수지 적자가 약간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중요한 각종 거시 경제 지표들이 다 멀쩡해요. 그래서 강영식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거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뭔가 화는 나. 아니 지금 하나도 안 좋은데 뭐가 지금 튼튼하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러는데 또 숫자를 보니까 그러네. 이거는 진짜 정치의 영역이니까 같은 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경제 관료셨군요. 드라이하게 데이터만 보고 네. 우리 경제 기조 괜찮은데요? 뭐 그렇기도 하고 정부는 다들 늘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죠. 97년도 당시에 경상수지 적자 네.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위기를 겪었던 여러 다른 나라들을 비교를 해보면 뭐 멕시코 이런 데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7.8%까지 갑니다. 아하. 우리나라의 거의 더블이죠. 네.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6%, 뭐 필리핀 5%, 태국 8%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좀 다른 위기를 겪은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딱 1년만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났는데 그 1년치 해봐야 그렇게 크게 나는 나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이때 위기를 우리가 알아챘었어야 돼라고 하는 건 그것도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테리인 거예요. 실물 경제 지표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 알 수 있는 거는 각종 경제 지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네. 각종 경제 지표에서는 다 멀쩡한데 왜 그때 갑자기 이렇게 기업들 와장창 부도나고 환율 엄청나게 뛰고 그다음 외환 모자라서 난리 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아주 손쉬운 해답이 있습니다. 천벌? 아니요. 미제의 음모. 흔히 등장하는 음모론 혹은 일본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일본 자금 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본 자본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건 실제 그랬었으니까. 월가의 음모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몇몇 작전 세력이 크게 한번 해먹으려고 신국들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가장 만만한 대상이 한국이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네. 흔들기도 좋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또 달리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단기 투기 세력, 네. 소위 말하는 헤지 펀드 뭐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네. 이런 세력들이 크게 해먹으려고 동남아 태국 바트와 폭락 사태부터 네. 이걸 야기해가지고 한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엄청난 양털 깎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토리를 따라가면 다 맞는 말인데 네.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단기 투기 세력들은 큰 돈을 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 하는 각종 예를 들면 연기금 펀드 이런 데는 네. 그럼 손해를 봐요. 그렇죠. 그것도 큰 손해를 봅니다. 태국의 각종 인프라에다 투자를 해놓은 뭐 장기 투자 세력 이게 훨씬 크거든요. 금액면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박살나는 동안 단기 투기 세력들이 돈을 벌었다. 그것도 국적도 똑같아요.
다 둘 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그래요. 음모론을 얘기를 해도 충분히 재미도 있고요. 뭐 어느 정도 말되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론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국적의 다른 유형의 해외 투자가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 달리 말하면 해외 투자 입장에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돈 옮기고 밖에 더 되냐. 아니 그러니까 뭐 하 소장님이 손해를 봐도 제가 이익을 보면 저는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예. 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덩치도 훨씬 더 큰 연기금 세력이 헤지펀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걔네들은 바보들이었겠는가? 예, 맞습니다. 가만 놔두겠냐. 그렇죠. 이렇게 저는 이제 반론을 할 수가 있죠. 돈도 더 많고 머리가 좋은 작전을 칠 사람도 더 많았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종 원인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네. 은행 위기, 은행 금융 위기. 위기. 네. 은행 위기는 어떤 형식으로 발생했냐? 여러 은행들이 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은행으로는 제일은행이 망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제일은행이 기아, 한보 이게 다 뜯겼거든요. 네, 그러네요, 진짜. 예, 제일은행이 기억이 남고 그 외에 우리가 기억 속에서 이제는 거의 잊혀져가는 은행들 이름이긴 합니다만 동화은행, 보람은행, 평화은행 이런 중소은행들 한꺼번에 다 쓸려나갑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때 없어지진 사라지지 않았지만 조흥은행도 꽤 오랫동안 예. 네. 예, 그런 은행들이 이제 그러네요, 한꺼번에 진짜. 다 뭉쳐가지고 이제 뭐 우리은행이 되고 그랬죠. 그렇죠. 뭐 한빛은행 예, 이런 상업은행 은행들 다. 뭐 이렇게 네. 한일은행이랑 뭐라 합쳐져가 한빛은행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참 진짜 우리 옛날 사람이네. 진짜. 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은행이 왜 망했냐 하니까 기업이 망해서 은행이 같이 망한 거죠. 그렇죠. 돈을 못 받으니까 빌려준 돈을. 달리 말하면 은행 위기다라고 하는 말은 기업 위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될 거고 네. 그럼 다시 넘어가야 되죠. 기업은 갑자기 왜? 기업도 받을 돈을 못 받았군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한번은? 한보는 갑자기 빚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네. 공장을 갖다가 있는 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때 그 공장 빚을 못 갚아서 망한 거지 않습니까? 과다한 시설 투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음. 그 당시에 망한 회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일단 빚이 많아요. 빚이 많으니까 빚을 못 갚아서 망한 거지. 네네. 왜 빚을 많이 끌어들였느냐? 대부분 그 돈으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건 좀 안타깝네요. 네. 그때 당시에 IMF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업의 과잉 투자를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 엄청 크게 키워놨는데 이 큰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받아줄 만한 시장을 못 찾았어. 그래서 망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달리 말하면 한국경제발전사에서 과잉 투자 아닌 때가 있었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대한민국은 늘 과잉 투자 상태였었어요. 독과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이야. 네. 경쟁 그렇죠.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과잉 투자를 통해서 성장해 온 나라입니다. 우리는 투자 중심의 나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시에는 평소에 그렇게 투자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거기다가 당시에 관행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어음처럼 기업들 대기업 단위에서는 뭐 대기업들도 어음 썼죠. 기업어음 CP라고 하는 거 그 쓰긴 썼지만서도 그때 당시로서는 또 아주 문제가 되었던 게 한국 기업들의 아주 이상한 그 지배 구조들 특히 상호 보증, 상호 네네네. 출자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연환기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하나 불나면 화르르 불이다. 깔끔하게 서로 망하는. 예,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나라에 그 유명한 기업들이 자꾸 망해요. 네. 그래서 뭐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뭐 성장률도 낮아지고 등등등등등 여러모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IMF를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회사 중에 어떤 유명한 회사가 하나 망했어. 네. 망했는데 지역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어쩌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돈을 밀어 넣으면 됩니다. 공적 자금 투입. 예, 뭐 공적 자금 투입. 근데 이 공적 자금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정부가 강화도에 있는 무슨 기업 큰 기업이 망했답니다. 네. 그래서 강화도 지역 경제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때 정부가 투입할 자금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달러화, 2번 원화. 원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원화를 갖다가 갖고 와서 네. 풀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이 많이 망한다고 해서 달러화가 모자라서 IMF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기업 위기가 그때 발생한 거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기업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IMF로 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야,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여러 설명을 쉽게 해주셨는데 네. 아직까지 큰 원인이 지금 우리 2부에서 원인까지만 딱 얘기하고 자세한 설명은 내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시원하게 원인 뭔지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외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다시 외환 환율이 나왔고요. 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